출동했을 때부터 드디어 이제 패치가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면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대응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오, 이게 망원경이 아니잖아요. 네. 와. 그리고 이게 네. 어벤져스도 아닙니다.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고요. 현실입니다. 와, 너무 싸서 맞힌 것 같아. 이야. 스타워즈의 뭐 광선건, 뭐 레이저건 이렇게 SF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레이저 무기들 익숙하죠,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상상 속의 무기가 아닙니다. 저희 본 게임에서도 사실 뭐 수차례 레이저 무기 뭐 개발 중이다, 뭐 장단점을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가 정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레이저 무기가 뭐 배치가 됐으면 이거 뭐 천조국 미국 얘기부터 저희가 이제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실제로 그 배치가 됐는데요. 드디어 지난 8월이었죠.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USS 프리블 DDG 이제 88번 함인데요. 여기에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광학 카메라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최초의 그 본격적으로 배치된 그런 함정에 배치된 레이저 무기인데 이 로키드 마틴이 만든 장비고요. 60kW급 이상의 레이저 광선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60kW급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력인지 예. 실감이 오시나요? 60kW면은 예. 전자레인지를 재는 예, 700일 때 예. 즉석밥을 뭐 예. 3분. 예. 정확히 아시네요. 예. 예. 그래서 60kW급이면 소형 미사일이나 드론 또는 이제 소형 보트 등을 이제 또 공격해서 이제 무력화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미사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센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무력화한다든지 아니면 이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장거리는 옆에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파괴한다든지. 근데 물론 이 정도 이력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본격적인 큰 순항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 해군은 뭐 외형상은 뭐 드론이나 소형 보트 이런 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심 중국의 YJ-18이라든지 러시아의 SSN-27이라든지 이러한 그 음속이하의 아음속 대함 미사일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헬리오스, 뭐 태양신 뭐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 해군의 실전 배치된 첫 번째 뭐 레이저 무기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있어요 또? 네, 근데 이제 좀 다르죠. 2019년에 미 해군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그 듀이함 DDG 105 여기에 이제 오딘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처음으로 배치를 했는데 오딘은 비살상 저강도 무기입니다. 비살상 저강도요. 예. 이래가지고 무기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의심스럽긴 하지만 표정에서 지금 느껴지시는. 무슨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 비살상 무기도 무기예요. 넌 웨스럴 웨판이라고. 예. 그렇군요. 예. 요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방식과 비슷하게 드론 같은데 레이저를 쏴서 이제 카메라나 적외선 감지기 같은 광학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출력이라서 이제 동체에 직접 영향을 주진 못하지만 어쨌든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공격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근데 이제 미 해군이 그 이후 이제 오딘보다 출력을 높인 레이저 무기를 계속 꾸준히 개발해 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처음으로 사실 무인기 격추기까지 성공을 했었죠. 와, 무인기 격추요? 예, 영상을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우와! 이렇게 발사를 해서 우와! 이렇게 격추를 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 레이저 예, 불이 붙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예. 이게 순식간에 번쩍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이게 열이기 때문에 네. 쬐고 있어야 돼요, 좀. 그렇군요. 와, 전 뭐 영화 속 장면이 아닌가 했는데, 이거 실제로 저게 진짜 이 실전 장면이라고요? 네,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태평양에서 이제 실시가 된 테스트고 벌써 이제 2년이 됐네요. 2020년 5월 중순에 이제 촬영된 예. 이러한 장면인데 미 해군 함정 중에 이제 샌 앤토니오급
강수 상륙함이라는 게 있는데 포틀랜드 함에서 레이저 광선이 이제 발사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노스롭 그루만사가 만든 레이저 무기인데 LWSD라는 겁니다. 레이저 웨펀 시스템 데몬스트레이터의 약어인데요. 실전 배치되는 게 아니고 시연하는 거죠. 시험용 이런 이제 장비인데, 근데 헬리오스는 여기서 이제 시험한 것보다 더 강한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미 해군하고 로키드 마틴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위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최대 150kW까지 이제 계속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미 해군은 왜 이렇게까지 그 레이저 무기 강화에 이렇게 혈안이 된 겁니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왜 이렇게 해군이 나서느냐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뭔가 느낌은 공군이 맞을 것 같고 왠지 좀 특이해서 막 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군함이 가진 기본적인 본질적인 딜레마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군함이요? 네. 미국이 이제 구축함이나 순양함을 보면은 예. 선내 수직 발사 장치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방어용 미사일을 늘리면 공격용 미사일은 적기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하지만 레이저 무기로 이제 함정 방어 기능을 대체하게 되면 어떨까? 이제 요 발상인데 오. 그렇게 되면은 레이저 무기는 부피를 적게 차지하니까 공격용 미사일을 훨씬 많이 탑재를 할 수 있게 되죠. 예. 근데 이제 함정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전기 추진 계통의 함정의 경우에는 이제 추진용 전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레이저 무기 체계에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함정이야말로 레이저 무기를 현 단계에서는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레이저 무기 이건 뭐 가면 갈수록 더 개발하고 각광받고 뭐 이렇게 관심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더구나 미래전은 이 새로운 다양한 형태의 무기가 필요한 5차원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전에 이제 지해공만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우주, 사이버까지 포함된 예. 이런 이제 소위 다영역 작전이 이제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는 이제 적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무기가 필요한데 레이저 무기는 핀포인트 어택이 가능하고 또 경제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더욱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솔직히 레이저하면 진짜 뿅 하면 다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조사를 해야 된다, 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저 레이저가 원리가 뭡니까? 레이저가 뭡니까 도대체? 레이저는 이제 줄임말이죠, 당연히. 아. 예,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줄임말거든요. 예,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은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레이저 원리는 사실 물리학적으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레이저에 매질이 되는 물질이 있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물질이 있는데 보통 이제 물질들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밖에서 이제 에너지를 더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더 넣어주면은 이제 에너지가 포화 상태를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 이걸 고준위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뭐 핵 관련돼서도 쓰는 말입니다만은 요거는 네. 약간 어감은 달라요. 그래서 고준위 상태가 되면 이 포화된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밖으로 빼줘야 돼요. 다시 그래야지 이제 안정된 원래 물질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너지가 또 부딪히겠죠. 나가면서 빛의 형태로 나가면 이제 부딪히면 이게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자들이 각각 뿜어내는 빛이 모여서 밖으로 이제 강력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는 요게 레이저거든요. 예. 원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근데 기술적으로 구현하기는 쉽지는 않죠. 다 이해하셨죠? 간단한. 원리 자체는 솔직히 도대체 뭐가 단순한 것 같은 뭐.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릴 때 우리 이제 돋보기 가지고 아 예. 이 대본에는 이제 검은 종이를 불태워본 기억이라고 하셨지만 개미들을 태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 제 친구들이 주변에서 어쨌든 이렇게 잘 모으면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 결국은 레이저는 빛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볼록 렌즈로 모아가지고 여기 열이 나기 때문에 타는 거죠. 레이저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작용하는 방식은 만드는 건 다르지만.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빔을 한 점으로 모아서 강력하게 열을 만들어서 이제 조사해서 파괴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그러니까 빛이 왜 그 열인가 했더니 모으면 그게 열이죠. 열이 되니까. 태양빛도 그렇게 되니까 네. 레이저도 그렇게 결국 열입니다. 그렇군요. 그 실제에서도 이게 레이저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뭐 센세이션 했으니까 활용도 많이 됐겠죠? 네, 사실 레이저가 이제 군사적으로 처음 활용된 거는 그런 첫 등장 이후에 약 7년쯤 뒤에 이제 네.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군의 M60 전차가 있어요. M60 전차 중에도 A2의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1967년에 장착이 됐습니다. 아, 거리 측정기. 이렇게 이제 파괴하는 게 아니고 거리를 측정하는. 골프 이거 그거 아닙니까? 네. 핀까지 얼마 남았나? 그 같은 원리겠죠? 요즘 온라인 그 마트에 가면 다 팔죠 이런 거. 네. 아, 그렇죠. 공사하시는 분, 네. 측량하시는 분 다 쓰시고. 네. 3만 원.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에 이제 위성 우주전 관련해서도 지상에서 상대방의 이제 위성 위치와 궤도를 정확히 추적하는 용도로도 예. 또 레이저 광선이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군사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활용된다는 건 레이저가 장점은 뭐 뚜렷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뭐 최고의 장점은 뭐 속도인데 예. 빛의 속도는 그냥 우주에서 제일 빠른 거니까요. 그 어떤 것과도 경쟁이 되지 않죠.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고 아, 예. 이걸 이제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죠.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는다.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무기도 어떤 표적도 레이저를 회피하거나 역대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레이저가 의외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요. 요즘의 레이저 기술은 어느 정도냐면은 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가공이 가능해요. 나노미터면 나노가 10억분의 10억분의 1mm. 예. 그러니까는 10억분의 1m 크기의 미세 가공도 가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통 뭐 개인 소총의 5.56mm 이런 탄환보다 훨씬 더 작은 영역 안에서 높은 강도 레이저를 조준해서 표적을 구분해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보신 것과는 반대의 개념이죠. 정말 바늘같이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뭐니 해도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를 넘어서 가성비 수준의 정말 뛰어난 가성비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기 때문에 그럴까요? 뭐 운영 비용은 물론이고 이제 발사 비용이 한 1달러에서 2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00원에서 3,000원 미만. 아, 이 환율 2,600원. 안정화되면 1,000원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이거는 뭐 탄약이 필요 없잖아요. 예. 에너지가 공급되는 한 사실상 무제한으로. 탄비 죽을 것도 없고. 무제한 쏠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 단점은 또 뭘까요?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요. 아, 예. 좀 치명적이죠. 비치니까 비가 오거나 난개가 끼거나 하면은 레이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이게. 항상 날씨 좋은 날만 전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또 대기 중에 뭐 먼지, 우리 같으면 뭐 황사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 예. 이런 데도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연기, 그리고 수증기, 뭐 대기, 난류 온갖 것에 흡수가 되고 뭐 산란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좀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활용하려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적응 광학 기법이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천체망 환경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대기상의 뭐 빛의 굴절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뭐 이 에너지 감소 현상을 좀 극복을 해보자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에너지 레이저들이 대기 조건에 의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전술 전략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긴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계속 지적하셨던 거 바로 뚫고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쬐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그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표적이 이제 특정 물질로 차단이 됐다면은 표적에 도착하는 레이저의 양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뭐 이런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뭐 무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저가 주목받으면 분명히 또 그 이유가 있겠죠?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이요. 예. 폭발물 다뤄서 예. 뭐 이제 테러용이나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되는데 뭘로 잡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억 원 이상 한 발에 주는데 몇백만 원대 1억 원. 가성비가 안 맞지 않습니까? 특히 주간포탄 같은 걸로도 이제 요격을 하면 미사일보다는 가성비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관포탄 같은 경우는 주로 드론이 아군 지역에서 예. 격추를 시켜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민간인 지역 상공에서 주거 지역 상공에서도 이제 격추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드론이 불발탄이 나거나 아니면 파편에 의해서 민간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작고 빠른 드론이라도 뭐 순식간에 이거는 명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는 드론뿐 아니고 다른
우리 또 수도권의 장사정포 위협이 이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데 그런 로켓탄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데도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싼 비용으로 요격이 가능하니까 레이저만한 가성비를 가진 무기가 현재로선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뭐 지금 상황에서 레이저로 막을 수 있는 게 뭐 말씀하신 드론, 뭐 포탄, 뭐 로켓탄, 막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역시 뭐 문제는 출력인 건데요. 네. 드론 격추할 때는 보통 이제 50에서 60kW 출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0배, 60배. 아 그러면 전자레인지 50개 정도의 그 전력이 소모되는 거네요. 50kW. 네, 그렇죠. 예. 뭐 전력 소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kW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을 초음속으로 가는 순항 미사일을 무력하려면 300kW 출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2030년에 1메가와트, 100만이죠. 100만 와트급 출력의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면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이지만 짧게 조사해도 된다. 터뜨릴 수 있다. 근데 이제 1메가와트라는 것은 750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수준이기 때문에 소형 발전소 굉장한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아직은 좀 한계가 있죠. 예. 아 근데 이제 번외 질문입니다만 네. 레이저는 빛이지 않습니까? 네. 누가 레이저 공격하면 거울 딱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네. 튕겨. 그래요? 막을 수 있습니다. 거울이면 되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되죠. 예. 거울이 레이저를 완전히 반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한 레이저를 쏘게 되면 거울이 파괴가 될 거래요. 네. 파괴가 되는데 일단 물론 들어온 에너지의 일부도 분명히 막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레이저가 강하냐에 따라서 거울로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별될 것 같은데 이런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좀 항공기나 이런데 반사가 잘 되는 도료를 발라서 레이저를 어느 정도 막는다는 그런 발상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레이저 무게 선도주자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얘도 그랬었는데 그냥 미국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해군에서 이제 헬리오스를 배치하기 시작했잖아요. 드디어 미국군이 이제 지난 9월 말까지 다이렉트 에너지 이동 단거리 방공 체계, 영어로 이제 DEM 쇼라드, SHORAD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포토실에 있는 방공 부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위력은 50kW급. 장갑차 크기에 이걸 집어넣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기술적인 이제 진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외에 이제 가깝게는 뭘 하고 있냐면 미국에 이제 우리 전에도 한번 다뤘죠. C-130 수송기를 개조한 AC-130 건십. 예. 이 하늘을 나르는 포함이라고 불리는 이 AC-130J 고스트라이더의 레이저 무기를 달고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그러한 시험을 지금 로키드 마틴과 미 공군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력이 60kW급입니다. 이거 명칭은 AHEL인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AC-130J가 그 델타 포스나 네이비 실 같은 미국의 이제 티어 1급 최상위급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미 특수부대가 이제 레이저 무기를 활용할 그런 때도 이제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고요. 더 있어요? 예. 우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네. 의외로 잠수함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려고 지금 아 물은 빛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냐? 네. 미국의 해법은 뭐냐면은 전자광학식 잠망경에다 레이저 무기를 달자. 밖으로 나오니까. 그죠? 그렇군요. 예. 수중이 아니라. 네. 예. 이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들은 기존에 이제 거울로 된 광학식 잠망경이 아니고 그 전자광학식 잠망경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요거하고 이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또 마스터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에서 얻은 영상을 이제 전자 신호로 바꿔서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함내 스크린에 보여주는 그런 게 요즘의 잠망경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요. 잠수함이 이제 숨어 다니다가 잠망경을 쏙 꺼내가지고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적 함정을 파괴한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적의 대잠 항공기, 그 다음에 수상함을 상대하는 잠대공, 잠대함 이런 무기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잠수함의 이제 근접 방어 무기로도 쓸 수가 있고요. 물 밖에서라면.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레이저를 쏘는 이 잠망경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발포자의 위치를 들키지 않은 채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쏘고 도망갈 수 있다. 육상의 적까지도 심지어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해면에서 굉장히 가까운 데서 발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해면에서는 항상 이제 그 수증기, 그 다음에 대기, 뭐 난류 이런 것들, 파도, 아 파도 이거 비말, 비말은 물방울 같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비말이란 말은 우리가 코로나19 예. 때문에 많이 익숙해진 말인데 이런 것들이 맨날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 해군이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 결국 이제 결론은 유용하다. 아, 괜찮다. 예, 그런 결론이 나온 상태라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미국 외에도 이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진심인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뭐 첨단 무기 기술 관련해서 또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죠. 예.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겠습니까? 보통 이제 딱 러시아가 나오는데 왠지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디겠습니까? 아, 예. 이스라엘이죠. 아 이스라엘. 예,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이언돔. 예. 그 아이언돔의 뭐 레이저 버전이라고 할까요? 이 별칭이 이제 아이언 빔입니다. 아 빔이죠 이게 사실은. 빔이죠. 빔 맞죠 빔. 광선이니까. 예. 예, 이스라엘 국방부가 이제 작년 올해 연이어서 그 아이언 빔 시험 영상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아이언 빔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요거 이제 지금 이건 표적이 박격포탄을 요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파괴를 하는. 아 이거 무인기. 이거는 이제 표적으로 무인기를 예. 발사한 모습이고요. 그 기존 탐지 기술의 레이저 빔 발사기를 이제 결합한 건데 당시 이제 고도 3,000피트, 900m 상공에서 1km 떨어져 있는 이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을 했고 무인기 외에도 아마 보셨다시피 박격포탄이라든지 로켓탄인지 이런 것들까지 요격하는데 아이언빔은 이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올해 연이어서 계속 이제 공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이제 공중에서 레이저 광선을 쏴서 이제 격추한 이제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 출력은 100kW급 아 그렇죠. 이고요. 그리고 한 해당 이제 발사 비용은 제작사에 따르면 $2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미국,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이 레이저? 그러니까 보통 이 레이저 무기는 우리도 사실 네. 개발된 지 꽤 됐지만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상당수의 국가들이 비밀리에 개발하기 때문에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제 당연히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 독일의 또 대표적인 회사가 라인메탈이 있죠. 아 예. 이제 우리 경쟁사가 됐어요. 과거에는 정말 넘사벽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뭐 K2 전차나 뭐 장갑차 뭐 이런 것들 예. 면에서 이제 레드백이나 이런 데 이제 경쟁사가 돼버렸는데 약간 이제 라인메탈사가 고에너지 레이저를 탑재한 이제 스카이 레인저 30이라는 무기를 이제 개발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차량용 또는 무한궤도 장착한 이런 이제 장갑 차량에 장착을 할 수 있고 이게 특징은 레이저 무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기관포도 같이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 30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30mm 기관포도 같이 이제 장착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로 놓친 표적을 이제 기관포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현재 레이저 출력은 20kW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100kW급으로 향상시키는 게 이제 라인메탈의 목표라고 하네요. 예. 아니, 와중에 그 어떤 나라가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뿐 아니고 실제 전장에 투입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나라요? 러시아예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요. 지난 5월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제 외신 보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의 레이저 무기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18년에 처음 공개했던 페레스베트라는 건데 요것은 5km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기를 5초 안에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심지어는 이 무기의 주 동력원이 휴대용 원자로라는 추측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위험하죠 지금 들어보면. 근데 그 외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걸 좀 뭐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뭐 전장에 투입됐다고 한 게 많이 맞다면 와, 진짜 꽤 많이 개발이 되긴 됐네요. 네, 우리 나라에도 별로 안 알려진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지난 2003년에 2003년이요? 한참 됐네요. 그거 벌써 한 거의 약 20년 전인데
그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레이저 무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주한미군이요? 예, 저기 예. 뭐 중동에 있는 그게 아니고 미군도 아니라 주한미군이요? 예. 아파치 공격이 2대가 레이저 총에 맞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어디서 공격을 받은지 아세요? 아니, 주한미군이 맞았으면 예. 뭐 한국군이 쐈겠어요. 이게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총소리를 주한미군한테 우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겠습니까? 근데- 아니 진짜요? 진짜 근데- 북한이에요 그러면? 아 근데 북한밖에 없는데 북한이 레이저 레이저 무기를 더구나 20년 전에 갖고 있었다. 이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아닙니까? 상상이 됩니까? 가장 빠르게 그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북한이. 예. 그 아파치 헬기가 DMZ 부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아파치 헬기에 이제 레이저 경보 장치가 있어요. 예. RWR이라고 이제 레이저 경보 장치가 있는데 이 경보 장치가 경보가 울렸다는 거예요. 뭔 일인지 놀랐겠죠. 근데 그 원인을 따져 보니까 북한군이 쏜 레이저 총에 아파치 헬기가 맞아가지고 기체가 맞아가지고 이제 경보가 울린 건데 이 이제 공격이 있으니 실제로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한테 레이저 광선 보호용 가글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 북한이 2003년 무렵에 어떻게 레이저 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자체 개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보면 개발한 레이저 총이 있어요. 오래전에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ZM-87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웬만한 무기를 파괴하거나 이런 용도는 안 됩니다. 위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용 이제 무기 체계인데 주 타겟은 사람 눈을 멀게 하는. 눈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가 한 2에서 3km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중폭기를 활용하면 5km 그리고 최대 뭐 10km까지 겨냥하는 게 이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 3km 내에서 맞으면 사람이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원형이 되는 총이 중국 거였다 그러면 중국도 레이저 무기 한번 더 다뤄봐야 될 내용이네요. 중국은 이미 뭐 1960년대 중반부터 레이저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중국이 좀 레이저의 진심인 게 천문학 하시는 분들이 별 이제 보기,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이제 그 대중들하고 별 관측하고 그럴 때 레이저 포인터를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PPT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레이저 포인터는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중국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센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수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옛날에 쓰면은 그냥 배터리 수는 요만한 건데 녹색 빛이 어마어마하게 멀리까지 가고요. 그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거의 뭐 별에 다가 불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에다가 이렇게 가르쳐 이게 별자리 가리키면서 이렇게 그럴 수 있을 만큼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직선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위험하죠. 눈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엄청나게 센 물건들을 그렇게 대중에게 팔고 이런 그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그게 이제 가지려다가 불법이 돼가서 이제 다 못 갖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공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을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펄스 레이저 무기라는 건데 중국의 한 연구팀이 개발했다는데 500mm 캔 크기의 장치로 1메가와트 수준의 펄스 레이저 광선을 생성할 수 있대요. 500ml 맥주 캔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1,000원에 4개 그거 진짜 요만한 건데 거기다 그게 나온답니까? 네, 다만 이제 1메가와트라는 거는 이제 펄스니까 이렇게 짧게 탁탁 끊어서 쏘는 거죠. 그건 또 그런 건가요? 예, 계속 쏠 에너지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 원자로가 아닌 한. 어쨌든 이제 요거는 무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목표물 식별이라든가 추적, 영상 촬영, 고속통신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인데 무게도 1.5kg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형 위성에도 탑재가 가능한 그런 크기인데 실제로 이제 레이저 빔이 그 펄스라고 했지만은 지속되는 속도가 5나노초밖에 안 돼요. 10억분의 5초. 정말 짧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찰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뭐를 뭐 태워서 녹이고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아까 얘기 계속 나온 것처럼 이 시력을 영구적으로 멀게 하거나 제대로 쏘면 아니면 특정 물질의 표면에 있는 물을 순식간에 증발시키거나 이 정도는 이제 힘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전문가들이 계속 연구를 한다면 손쉽게 공격용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향후 충분한 예산과 또 자체 과학기술 능력이 이미 뛰어나니까 그 바탕으로 이제 레이저 무기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늘 하는 중국의 이제 속도를 보면 조만간에 미국을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그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좀 신경이 쓰이죠 사실. 그렇군요. 네. 중국의 발전 속도도 뭐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SF 영화성 레이저 무기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직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소련과 미국 사이 암암리에 불붙었던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 엄청 치열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떤 무기가 있었을지 본방 자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자 SF 영화의 전설로 손꼽히는 스타워즈. 수많은 명장면들이 있지만 그중에도 가장 인상 깊은 건 화려한 레이저빔과 방선검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영화가 제작될 당시만 해도 실제 레이저 무기나 광선 무기가 존재하지 않아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상상력에만 의존해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하마터면 우리는 이 명장면을 못 볼 뻔했던 거죠. 현재도 만들기 어렵다는 이 레이저 무기들이 냉전 시대에 등장해 미국을 긴장케 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무기인지 본방 자사에서 확인하시죠. 영화나 소설에서는 오래전부터 레이저 무기가 등장했지만 무기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건 1983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 방위 구상 일명 스타워즈 계획부터였는데요. 미국 영토를 목표로 발사된 적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인공위성이 탑재한 초강력 레이저포를 요격해 조기에 파괴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레이저 무기를 만드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고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일찍부터 레이저를 미래 전장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구소련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레이저 무기 개발에 힘을 쏟는데요. 그 결과 미국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1K-17 스타티 레이저포 탱크를 만들어냅니다. 1K-17 스타티 레이저포 탱크는 구소련이 가장 비밀스럽게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인데요. 무스타에스 152mm 자주포 자체 위에 레이저를 결합한 형태로 적의 미사일이나 지상 및 항공 장비 전장화학 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됐죠. 고출력의 레이저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30kg짜리 거대한 루비가 필요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큼지막한 크기의 천연 루비를 구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국 인조 루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 당시 3,000캐럿 인조 루비 가격이 현재 시세로 약 1억 원을 호가했던 상황. 거기다 차량 하나당 루비가 11개나 필요했으니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터무니없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조 보석으로 바꿔보기도 했지만 루비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연구진 중 한 명이 도면과 사진을 갖고 프랑스로 만명하면서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1K-17 스타티 레이저포 탱크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비용도 많이 드는데 실전도 투입하기 전에 노출이 됐으니 더 이상의 개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구소련은 결국 1K-17 개발을 포기하고 말죠. 하지만 구소련의 레이저 무기는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레이저포 탱크보다 더 기상천외한 무기, 우주용 레이저 권총입니다. 우주 궤도에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던 구소련은 일찍부터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호신용 무기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라제눈이 피솔렛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살상 능력까지는 아니지만 실명하게 만들거나 우주선에 실린 민감한 장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용도가 무색하게 이 레이저 권총은 우주가 아닌 모스크바의 한 박물관의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주에서도 화약식 총지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 렌즈를 망가뜨리거나 사람 눈을 멀게 하는 정도의
레이저 권총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미국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자신 있게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섰지만 연이어 실패한 구소련. 하지만 포기하기엔 일렀는데요. 개발이 한창인 또 다른 레이저 무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소련은 미국의 저궤도 위성을 요격하기 위해 레이저포를 결합한 무기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보종식 기지 기반의 레이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가 없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죠. 고민 끝에 구소련은 레이저 발사 시스템 장비를 갖춘 강력한 동력의 레이저포 수상함을 만들기로 결정하는데요. 연이은 개발 실패의 탓이었을까요? 개발진들은 수상함을 건조하기 전에 각종 실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할 테스트함부터 건조하기로 합니다. 위성 요격용 레이저 시스템이 결합된 디킨스급 테스트함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됐는데요. 성능은 만족스럽지 않은데 운용은 갈수록 까다롭고 레이저 발사 준비하는 데만 하루 이상이 소요되는 등 레이저 수상함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디킨스급 수상함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건조 계획은 그대로 중단됐고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디킨스급 테스트함은 폐선 처리가 됐죠. 미국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나섰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구소련의 레이저 무기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구소련이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레이저 기술력을 키우는데 주력하게 됐는데요. 구소련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기에 이 레이저 무기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70년대 스타워즈 첫 번 편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광선 그때 CG도 없었잖아요. 네. 광선검 표현하려고 엄청 고생을 하고 그 막대기 은박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만화로 뒤집어 씌웠거든요. 아, 그렇게 된 거였나요? 예. 그림으로 뒤집어 씌웠다는데 그때 그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레이저를 실제로 또 만드는 이런 과학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등학교 때 미사일도 격추했던 레이저 무기가 저는 그래서 제가 대학교쯤 가면 이제 배치가 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레이저. 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군사 전문 기자가 를 시작해서 이제는 레이저가 좀 배치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진짜 불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일전 배치도 되고 있고요. 뭐 위력이 이제 뭐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뭐 이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 그 레이저의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예. 근데 기대 반, 걱정 반. 그래도 또 무기로 쓰이면 또 걱정할 부분도 또 없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예. 예. 근데 좀 뭐 미국 얘기, 뭐 중국 얘기, 뭐 이스라엘 얘기 뭐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레이저 개발한 역사가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안상 공개를 안 했던 거고 90년대 이제 초반 개발을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부터 정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안음시 현장에서 그 레이저 대공무기 위력을 일반에 공개하는 거의 아마 일반에 공개한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이제 시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20kW급 출력의 이제 레이저 무기로 1km 떨어져 있는 그 철판 유도탄 표적을 이제 꿰뚫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위력이면 이제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철판 유도탄 표적이 사실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중에 노동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예. 노동의 스쿼드 이런 탄도 미사일과 비슷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소형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재질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한국형 스타워즈 사업으로 불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락 1 개발에 또 착수를 했는데요.
2023년까지 전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전략화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공 레이저 무기는 이제 광섬 위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소형 무인기나 이제 멀티콥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밀 타격하는 무인 체계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출력을 높인 중거리용 블록 2 레이저 대공 무기를 2030년까지 개발하자 이런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진화적인 개발 전략을 도입을 해서 향후에는 또 우리도 전투기나 위성 여기까지 가능한 그런 성능을 갖추자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이 레이저 무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이저의 태생적인 한계하고 직결되는 사안인데 원쌤도 뭐 누차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장 큰 그동안의 한계가 됐던 게 이제 강력한 출력을 위해선 큰 장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형화가 가장 큰 이제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뭐 함정이라든지 큰 차량 같은 데나 이제 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까 원쌤 말씀하신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이 자랑했던 레이지 무기 같은 경우도 차량에 실리는데 차량이 굉장히 커요. 뭐 웬만한 장갑차보다 큰 그런 큰 차량인데 앞으로는 이거를 이제 크기를 줄여가지고 뭐 자동차 또는 보트 뭐 이런 것들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 크기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관총 정도 크기 돼야 뭐 제대로 탑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숙제인데 실제로 이제 미군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미 해군에서 이제 방산업체인 MZA라는 회사하고 같이 이제 1,870만 달러 규모의 그 레이저 무기 개발 계획을 체결했는데 이 새로운 이 레이저 무기는 작고 가벼우면서 10kW급의 위력을 갖는 이제 그런 무기고 그래서 이제 주로 드론을 격추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는 무기인데 이 크기는 우리 이제 K6 미군의 이제 M2 이 캐리바 50 12.7mm 중기관총과 비슷한 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이저 무기보다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길이가 뭐 1.5m, 중량이 45kg 내 정도의 아주 컴팩트한 레이저 무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게 좀 더 진전이 되면 우리 뭐 스타워즈라든지 뭐 영화에 등장하는 기관 단총처럼 가능하겠는데. 뭐 이제 그런 것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세계 각국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뭐 방금 이제 스타워즈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게 영화에 보면은 굉장히 효율이 나쁘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느리고 레이저 광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빛의 막대 같은 게 천천히 다가오게 피하면은 그냥 뭐 칼로도 막 그러잖아요. 예. 검으로도 막을 정도인데. 일반 총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화살이 나요, 화살이. 그래서 이게 개인 화기로 쓸 때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의심스럽긴 해요. 이게 또 한 번 쏘면은 아주 강하지 않은 한 뜨거 이런 데서 끝나면 그 한 번에 제압이 돼야 되는데 뜨겁지만 뜨거 이러지만 또 싸울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이거 주치 난동하는 분들에게서 뭐딱 그 정도인데 뜨거 예. 정신 차려 이거. 그래서 이제 출력이 강하면서도 이제 작은 무기가 얼마나 잘 개발될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쪽도 그런 쪽이지만은 이게 레이저 무기 같은 게 좀 A사 레이더 같은 거하고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로 방향으로 동시에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A사 레이더가 수많은 그 적들을 탐지를 한 상태에서 뭐 공격이 날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시에 이제 발사를 해서 순식간에 전부 이제 무력화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우리도 이제 상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몇십 년 후에는 뭐 당연히 전장에서 또 레이저가 쓰이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원쌤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좀 첨언하자면 누차 저도 이제 딴 주제 얘기하면서 결론은 레이저를 적극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에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궁극적으로 만능 해결사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가 뭐 우리가 이제 현존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우선 요격 수단으로 상당히 이제 유용하단 말이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북한 이제 장사정포,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더 강한 타격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여튼 레이저 무기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자원이라는 예산인데 돈과 인력을
투자해서 우리 나름의 비대칭 무기, 한국형 대표 비대칭 무기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그 방어적인 측면에서 네. 또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이언 네. 빔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레이저 무기에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 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네.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그 사우론의 탑같이 지어가지고요. 거기다 레이저 설치해놓고 네. 몇백 미터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은 칸이 다 사정거리에 놓이고 뭐 이런 상상도 하게 돼요. 그거 이제 핵심적인 포스트를 몇 개만 해놓으면 네네. 저쪽에 날아오는 것들 다 막을 수가 있겠네요.